지난 20년간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부의 창출 수단이었는데 그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부가 늘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거를 좀 막아주고 이제 다른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찔끔찔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아픈 상황들이 발생을 해야 갖다 물 붓듯이 그냥 쫙 유동성을 부어가지고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가게가 계속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 안 할 거고 소비 안 하면 계속 쳐질 건데 벌써 이제 몇 년째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또 유동성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금도 계속 쌓여 있고 인구 관점이나 부채 관점에서 보면 가게가 생각이 좀 바뀌면 사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뒤따라오는 건설업이라든지 처리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 시장이 지금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중국이 재정을 통해서 좀 퍼부을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스케줄은 나와 있는데 그걸 너무 안 믿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네네. 4조 위안 그거 부동산 가격 10%만 떨어지면 싹 없는 거랑 똑같아. 시장 총 유동성에 있어서 중국 시장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도 많이 당하고 나니까 좀 냉정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떤 정책도 다 커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김경환 팀장,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워낙 한번은 중국 통이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도 다녀오시면서 직접 또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저는 최대한 빠지고 두 분이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지금 중국에 대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도 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일단 한국 분들은 중국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워낙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과하게 평가하고 어떤 부분은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경제에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과소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이제 그 삼중전에서도 나왔던 핵심이 신질 생산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 고품질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국의 시장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본질을 좀 보셔야만 중국을 좀 이해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으로의 도약은 잠시 후에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팀장님께서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작년 말 올해 초까지는 악플이 많았다면 요즘은 아예 무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하기도 했었는데 좀 체감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기관들 관심이나 또 개인 투자자 관심은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뷰가 틀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중국 투자자들이 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용히 계신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쪽이나 일단 메이저리그를 제한 마이너리그가 된 것처럼 조금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이 내려가신 것 같고 특히 리오프닝한 다음에 중국이 뭔가 이제 저희는 오늘 자료를 통해서 이제 트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한적인 기대를 좀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실망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년째 제로 코로나 포함해서 리오프닝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좀 비껴난 게 사실인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 놓고 보면은 유출했다기보단 유입이 되긴 했는데 그때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인도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신흥국 쪽으로 다시 빠졌고 관심도가 아무리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큰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들이 오히려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를 과소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팀장님께서 포문을 좀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 경제가 왜 드라마틱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중국의 정부 정책이 또 드라마틱하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발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 하나로 평가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발간한 제 8월 자료에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트랩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트랩은 유동성 함정도 있을 수 있고 중진구 함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쓴 트랩의 표현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기존에 썼던 부동산이나 지방정부가 주도한 인프라 투자 같은 쉬운 성장 모델을 일종의 포기를 하고
이제 부채 감축에 들어가는 디레버리징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다. 부동산 회복도 지금 늦고 네. 생각보다 투자도 안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제 트랩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유동성 숨바꼭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금리도 내리고 급박하게 뭐 돈을 공급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때도 그랬지만 초과 예금이 은행에 엄청나게 쌓여 있고, 이거는 가계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의 예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이 돈을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돈이 다시 적금에서 빠져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실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서 요새 중국 뭐 시황 저도 맨날 텔레그램 같은 걸 업데이트 드리지만 장기 금리가 엄청 빠져요. 자금 수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이제 투자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투자 수익률 떨어지는 속도보다 죄송합니다. 금리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더 빠르다 보니까 투자거리를 못 찾는 자금들이 많아서 이 돈이 이제 계속 이 채권 버블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약간의 이제 숨바꼭질이나 함정 같은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 그로 인해서 가계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이제 나름대로 또 폭락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 규모 있는 소비, 재화 소비 같은 거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소비 수요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중국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생산성과 어마어마한 캐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수요 상황에서 또 최근 3, 4년 동안 이제 아까 신재 그 생산력 얘기를 했지만 계속 기술 혁신, 뭐 생산성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은 있고 또 계속 가격이 낮아질 거란 기대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는 더 위축이 되는, 그러면서 또 밖으로 수출을 밀어내고 있는 형태가 되면서 크게 네 가지 이 정도 이 트랩에 좀 갇힌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뭐 재정 정책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알아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정말 소비 심리가 빨리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적인 회복을 보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마진율 하락, 주식 하락들이 경제의 규모나 덩치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부진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정의를 지금 일단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중국 경기를 우리의 속도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하셨던 건 이제 부동산의 과도한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땅에 의지해서 하는 거 그만하고 제대로 된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 나온 건 제조업 중심으로 한번 가겠다 뭐 이런 건데 아예 처음부터 시계로 굉장히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조정 한 1, 2년 겪으면 빨리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 어쨌건 너무 많은 미션들, 그러니까 뭐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도 막아야겠다. 저쪽 밖에서 공격하니까 또 기술도 혁신시켜야겠다. 또 이러려면 통제도 해야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한 것도 공급 쪽이다 보니까 통화정책은 일단 돈은 쏟아붓는데 좋은 데 부어야 되니까 제조업만 또 공급 과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미션이 많으니까 제가 요새 돈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게나 기업이 오히려 역으로 관망하게 되고 더 이렇게 약간 정체되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정책들이 이제는 좀 신선한 느낌보다는 취지는 다 맞지만 그게 더 이제 좀 피로도를 좀 누적시킨 것도 최근에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골자를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랄지 아니면 좀 콕콕 집어서 핀셋 정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엇갈기도 좀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장님께서 느끼는 가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떤 볼륨을 보면 그런 경향성은 있어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부동산 올리는 거 보니까 일본 박살나는 거 봤고 다른 나라들 부동산 올려서 미국도 저렇게 박살나는데 우리도 이 정도면 거의 한계치 왔으니 이제 부동산 안 되겠다. 예. 부동산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문제는 뭐냐면 GDP 대비 부동산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중국의 GDP 규모가 한 18조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규모는 50조가 훨씬 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2배가 훌쩍 넘거든요.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은 10조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 죽는 거를 주식시장 키워갖고 될 턱이 있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실 여기서 부동산이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이미 제가 보기엔 3선, 4선은 은행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더 막지 못해서 2선, 1선까지 이게 흘러 들어오면 전반적인 은행의
심한 충격파가 있어서 네. 이제는 그때 되면은 수습하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최근에 이제 미국이 리먼을 안 터트렸어야 돼. 리먼 터트리면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수습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과감하게 돈도 좀 더 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연착륙을 한번 진행해야 되고 부동산이 연착륙을 해야 그 심리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소비심리 안 올라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인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 떨어졌는데 내 재산이 떨어졌는데 누가 돈 쓰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떨어지니까 경기는 계속 나쁠 거야.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부의 창출 수단이었는데 그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부가 늘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럼 이거를 좀 막아주고 이제 다른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찔끔찔끔한 거예요. 이 부동산도 찔끔찔끔. 그리고 이쪽은 열구잘 하는데 부동산 빠지는 거 커버리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느낀 게 그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그 규모를 보면 얘네가 의지가 있나라고 반문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감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린 건데 결국에는 너무 머리에 지금 미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결국에 미국이 어쨌건 한번 터트리면서 미국이니까 또 10년이 걸려서 그걸 복구라는 걸 리먼 사태 때 받고 본인들이 또 그 리먼 사태 때 글로벌 경제 수요를 받치기 위한 4주의한 부양책을 써서 본인들이 지방정부 과잉 투자로 고생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전략이 꼭 현명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단을 받치는 방어적인 전략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그게 과감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어떤 주체들의 심리가 역시 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냥 중국에 살고 저도 중국 오래 커버하면서 뭐 맞을 때도 있고 틀 때도 있고 최근에 계속 틀립니다만 구조적으로 가장 그 주축이 됐던 그 트라이앵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정부 그리고 디벨로퍼 네. 부동산 그리고 가게인데 지방정부하고 디벨로퍼 쪽을 잡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쪽의 그 과잉에 대한 문제를 잡겠다는 게 첫 번째고 지방정부 역시도 이제 부채가 많고 부동산을 해먹는 상황이다 보니 가계 버블을 잡기 위한 접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잡았는데 최근 3년을 놓고 보면 이제 가계가 변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계도 변심을 한 게 빚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금리를 낮춰놨더니 집을 살 용기. 그러니까 왜냐면 떨어질 때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만 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여러 가지 카피하고 남이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또 따라하고 과열되는 게 쉬운 국가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 한번 화폐적인 속성에서 이게 내가 이제 어떤 투자할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계까지 변심을 하니까 말씀드린 중국이 20년 동안 성장하면서 밖으로는 수출, 안에선 트라이앵글 이 구조가 견고했었는데 두 가지 축이 무너졌고 그나마 빚이 좀 덜했던 가계조차도 선택권이 지금 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가장 힘이 좀 안 나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 주체를 다 달래야 되는데 한쪽 지방정부는 약간의 이제 소수성 제외하면 신불자 같은 개념이 돼서 빚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 땅 팔아서 재정을 조달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 역시도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가게가 선택을 해주면 좋은데 가게가 지금 당장 집을 대도시 제외하면 크게 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힘을 잃고 좀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저는 그래도 뭔가 바로미터나 뭔가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예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 보자고 하는 데이터가 그래도 대도시다. 네.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면 가게가 느끼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익률은 주택 가격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도 좀 걸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기업의 경우는 결국에 뭐 물가라든지 투자 수익률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잡혀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아직까지는 바닥의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이 정책의 효과가 좀 제한되는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성이 왜 과감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100가지 얘기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과감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제한된 정책에서 주체들이 움직여 주는지만 체크를 하는 건데 시장이나 외국인들은 거기에 지쳤거나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이제 거시경제를 보고 접근하는 거는 옛날은 어떻게 유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거시를 아무리 봐도 뭔가 해결점 나올 것 같지 않고 뭐 심지어 최근에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까? 주택 거래량이 느는데 이것도 맞는 신호인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신호를 드디어 주는 거고 반등이 시작될 거다.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 아닐까 싶고 오히려 그런 접근보다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고 그리고 배당도 충분하고 이런 최근에 근데 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다시 밸류에이션 가치가 떨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조금 당분간 몇 년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가계나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뭔가 상징성 있게 삼는 것들이 아직 크게 바뀌진 않다 보니까 저도 시가총액이 이미 그런 부동산 충격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좀 반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고 보세요? 네, 저는 부동산이? 네, 부동산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건설업을 저희가 내년에 크게 네.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뭐 은행권이나 저는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방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시가총액은 좀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아까 말씀하신 가계가 역자산 효과가 끝나고 뭔가 소비가 다시 나오려면 즉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싸긴 한데 EPS 증가율이 나오고 다시 뭔가 성장성이 생기려면 미국처럼 위대한 혁신적인 그런 어떤 산업들이 빵빵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건 팔고 재화 팔고 수출하고 제조업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니까 마진율이라는 게 올라가고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내구재 재화 소비가 되게 성장률보다 지금 낮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나오려면 도돌이표인 게 투자자들 생각에는 어쨌건 자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생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거는 소비라는 행태나 투자라는 행태에 바뀌려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돈 없으니까 투자 못해 그리고 가게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면 소비를 못해라는 그게 너무 투자자들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보다 좀 더 지금 떨어진 상황인 게 결국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런 데이터를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행동은 지금까지 2년을 지켜본 결과 웬만해서는 안 나올 거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2선 도시, 1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여기서 한 20-30%더 빠지면 분명히 은행 쪽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못 참을 거다. 소위 말하는 지금 안 하겠다고 했던 대수만간 그냥 갖다가 돈을 쏟아붓는 이런 행태를 은행이 휘청거리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아픈 상황들이 발생을 해야 그냥 갖다 물 붓듯이 그냥 쫙 유동성을 부어가지고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찔끔찔끔해가지고는 가계의 투자 어떤 심리, 부동산에 대한 심리 이게 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니 가계가 계속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 안 할 거고 소비 안 하면 계속 처질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도돌림표가 벌써 이제 몇 년째 지속이 되는 이제 3년 4년째 지속이 되는 이런 상황 3년 됐죠. 예 그런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사실 중국 경제나 중국 은행이 이렇게 망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이거는 또 위기감이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소위 뭐 지방 정부 혹은 지방 은행들이 약간 이렇게 뭐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20-30% 폭락했을 때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위기인가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면 어려울 거라고 진짜 봅니다. 걷잡을 수 없게 중국 경제가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한번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요. 대략 분석을 해서 그러면 부동산이 GDP 대비 3배다. 근데 이게 꺾인다. 그러면 3배짜리가 30% 날아가면 한 해 GDP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거 아마 감당이 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전에 오면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거다라는 게 제 요즘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다음 중국 정부는 한다고 하는데 찔끔찔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1년 반째 찔끔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미국에 갔던 길 그리고 일본에 갔던 길 말고 다른 독자의 길을 걷고 싶은 것 같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그 생각이 맞으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정말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처럼 뭐 경기를 살리려고 애쓰는 상황 오려면 은행이 휘청거리는 상황까지 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되게
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대마진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지만 굉장히 건전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소위 벼랑 끝까지 한번 몰려봐야 중국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나 혹은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 상황 보면 시진핑 사기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벼랑 끝까지 갈까라는 뭐 좀 의문점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뷰에 대해서 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사실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중소형 은행들, 그러니까 중소은행들, 또 부동산 리스크, 또 지방정부 성 말고요. 성 밑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융자만 하려고 생긴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거든요. 공사 같은. 네. 걔네들의 위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번에 표현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거기서 생기는 리스크, 자산 가치나 토지 가치 떨어지면서 생기는 리스크는 소위 말해 좀 저희가 짬시킨다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배드뱅크가 소화를 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찌 어느 정도 사회 비용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묵히고 가겠다라는 건데 제 경험상 요 정도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어느 정도 다급한 부분이 처리 과정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큰 틀에서 이제 네. 메인 은행들이나 전체적인 금융권은 사실 전반적으로 또 유동성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금도 계속 쌓여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서 대비 자체는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좀 질이 멸렬하게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이 더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제가 의견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인구 관점이나 전반적인 부채 관점에서 보면 가계가 생각이 좀 바뀌면 사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뒤따라오는 건설업이라든지 지금 처리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 그 과정을 또다시 이제 듀레이션 늘리고 가는 과정이면 화끈하게 뭔가 죽었다 살아나고 붐버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불황형으로 이렇게 가는 산업들이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확률이 현재도 높을까봐 걱정들 하는 시각들이 최근에 장기 금리가 빠지고 하는 것들이 좀 녹아 있다고 저도 동의는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에서는 장기금리 올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참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니 저 상황을 저렇게 해놓고 장기 금리를 올리겠다? 그거가 그런 모습이 말이 맞나?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최근에 유동성이 시중에서 투자할 거리를 못 찾다 보니까 계속 채권 시장에 좀 버블이 꼈다라고 지금 계속 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채권이나 고정금리 상품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에 자초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빨리 살았다.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고 오르는 쪽으로 좀 자금이 흘렀다면 사실 장기 금리는 당연히 견인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사실 전체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투자들을 계속 돈들이 도망을 가는 형태가 돼서 QE를 할 줄 알았더니 중국식 QE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오히려 QT 걱정을 일부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혼란을 좀 채권 시장이 현재 실제 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를 뭔가 꺼트리기 위해서 올리기보다는 약간의 궁여지책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은데 이 돈들이 계속 도망다니는 형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위적으로 장기 금리를 좀 올려보겠다라는 메시지로 보는데 그러나 저러나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 장기 금리 또 최근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거기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상황은 당연히 장기 금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할 데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중국 정부가 설마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집값이 빠졌을 때 중국 인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의 소실에 대한 느낌을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간 지금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부동산이 저축 상품인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돈이 생기면 집만 사놓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보험이자 재형저축이자 뭐 기금이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든 생각이 다 바뀌었으니 이제 저축이 빠졌으니 한쪽에서 저축이 허물어졌으니 다른 저축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당연히 예금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예금이 늘어나니까 장기채는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인민은행이 중간에 들어와서 장기금리 자꾸 낮추지 마라 이런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바뀌겠냐는 거죠. 집값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예.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 잡는 행동 그냥 헛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좀 뭐 어느 정도 권위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통제를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메시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어차피 나는 지금 살 길이 중요한 거고 자금은 투자처를 지금 찾아서 계속 돌고 도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실물로 돈들이 돌아오지 않고 금융권에 머무는 형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인민은행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급 과잉이나 투자처를 찾고 싶다라는 그 아우성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그게 딱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책 중에 하나는 재정 정책의 과감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클 측면에서 얘기 드리면 뭐 저희 2, 3년짜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작년 2년 동안의 실책은 뒤늦게 작년 연말에 이제 추경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국채 찍고 네.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물론 이렇게 아주 보시기에는 미국 같은 과감함으로 보셨으면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없고요. 유럽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특별국채를 3, 4년 동안 찍겠다고 이제 선언은 했는데 늦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좀 늦은 측면이 있고 재정 투입을 좀 빨리 해서 수요 촉진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소비는 좀 경시하고 생산 쪽으로 좀 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아는 거지만 재정이 뒤늦게라도 좀 들어온 측면이 있고 시장은 장기 금리가 그렇게 빠진다는 거는 국채를 앞으로 발행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던지 아니면 지금 너무 채권이 반영하는 게 과열일 수도 있죠. 이게 보정이 되느냐 여부는 하반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리겠지만 제가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댈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지켜보셔야 되는 게 시장이 지금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중국이 재정을 통해서 좀 퍼부을 거에 대해서는 네.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스케줄은 나와 있는데 네. 그걸 너무 안 믿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네네네. 이게 그 중국 정부가 뭐 4조 위안 찍겠다고 했고 이번에 뭐 3,500억 위안은 이관신으로 쓴다고 했고 네. 1조 중에 그렇게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GDP하고 비교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50조 달러 중반 정도 된다면 1조 위안, 그래서 4년 동안에 4조 위안을 찍는다고 그 2007년도 리만 사태 깨지고 나서 2008년도에 그 부었던 4조 위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분명히 반응을 올 거야라고 하지만 제 보기에는 4조 위안 그거 부동산 가격 10%만 떨어지면 싹 없는 거랑 똑같아. 시장 총 유동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조 위안 푼다고 돼. 그것도 4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선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동산 가격을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현장 가면 또 5에서 10% 깎아준답니다. 가격을. 부동산 가격 그 비싼 거를 5에서 10% 깎아준대요. 그럼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4조 위안 돈을 푼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4조 위안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꺾이는 것만큼 돈을 갖다 풀어서 그 부동산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쓰든지 말든지 어떤 유동성의 총량을 맞춰줘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도 이제 계속해서 야 중국 시장이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도 많이 당하고 나니까 좀 냉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동산 가격 빠지는 거를 지금 어떤 정책도 다 커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자산 가격하고 정부가 재정 쓰는 건 사실 비교가 적절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재정 정책의 그 액수를 맞춰서 하려면 뭐 주식 부양하는 거랑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4조 위안 부양을 썼던 리먼 사태 때도 결국에는 뭐 그 자산 가치를 띄워서 부양을 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돈이 4조라는 돈이 실제로는 20조가 된 이유가 지방 정부에게 결국에 대출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쵸. 진짜 실물에 들어가는 돈을 직접 빚을 내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동의하는 거는 자산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띄워주면서 법을 있게 가면 어느 정도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선순환을 바라는 느낌이 아닌 걸로 이미 보였고 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게 최소한의 지금 정도 잃은 거에 비해서 너무
택도 없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서 재정 쪽만 놓고 보면 시장이 그 재정에 대해서조차도 이미 너무 낮게 보시는 경향이 평가한다. 있다는 얘기 좀 드리는 아니 거고. 근데 그 부분은 보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과거 사조 위안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에 갖고 지방 정부가 땅을 개발하는 데 갖고 그럼 결국 통화 승수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조 위안이 아니라 사실 그 지방 정부에서 돌았으면 40조 위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일 그렇죠.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 번 뺑뺑이 돌면. 네. 근데 지금은 1조 위안을 찍거나 뭐 4년 동안 4조 위안을 찍어도 뭐 2구 환신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통화 승수 얼마나 나올 거야? 그리고 저축으로 넘어가면 이건 통화 승수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뭐 돈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껴가지고 저축하고 이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을 썼다는 거는 맞지만 그 정도 재정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이제 앞으로 중국이 좋아질 거야라고 보기에는 우리 상상을 조금 초월할 정도의 재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닙니다. 중국의 부동산을 부양하고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통화성수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 두 분 말씀 중에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또 중앙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과감성이랄지 유동성에 대해서 뭐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잘 알겠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가 도는 것 같아서 약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이슈 하나만 던지고 그걸 관련해서 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에 삼중전회가 폐막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이제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 좀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평가 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기계적인 팩트만 일단 먼저 제 네.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당대회는 5년짜리 이벤트인데 이번이 20기 5년 지도부인데 총 7번의 당대회 하는데 그중에 3번째인데 3번째가 원래 경제하고 개혁을 하는 자리고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또 돌이켜보니까 19기였던 5년 전에도 1월 달에 대충 해가지고 그냥 사실상 중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비교 대상이 18기, 그러니까 10년 전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만큼 10년 만에 사실상 당대회가 열린 거고 아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도 미미했지만 사실 삼중전에도 반응이 그렇게 특별히 서프라이즈하지 않은 이유는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적응기가 필요한 게 이게 300개 개혁안이 나왔어요. 300개 개혁안이 나왔고 과거보다는 좀 짧아졌지만 그래도 이걸 5년 안에 뭔가 하겠다는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회의는 맞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인대나 정치국 회의처럼 뭐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여전히 이번에도 개혁이 많다. 그러니까 개혁이 많다는 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나름대로는 약간의 이제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일부분은 어려운 것들은 정신승리하듯이 내용만 담자라는 것도 좀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은 디테일도 좀 보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제 민영경제 관련해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민영경제 촉진법이라든지 민영기업들이 뭔가 이제 앞으로 중대한 정책을 쓸 때 뭔가 이제 미리 사전에 고지하겠다. 저는 그냥 플랫폼 규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줬잖아요. 이번에 나름대로는 중대 사안이나 변화가 있으면 소통을 뭐 많이 하겠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가 당장 바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담겼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든지 제조업 고도화나 전략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시계로 보면 이쪽은 빨리 시간이 가는 영역일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지금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뭐 도농 간의 소비 격차, 소득 분배, 네. 부동산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은 다 담겼는데 과감함의 문제라기보다 이것도 여전히 소비 쪽 관련해서는 천천히 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업종의 수혜나 주시장 입장에서의 좀 해석점은 결국에 또 시계에는 이 생산과 제조업 쪽은 빠르게 흐를 것 같고 정책 수혜는 이쪽이 더 빠를 것 같고 반면에 나머지 사이드에서 우리가 보는 소비 쪽이나 전반적인 내수 관련해서는 좀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5년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과감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천히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그 저희가 좀 느낀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요소는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그러면 시계를 길게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만약에 되고 부동산이나 소비나 가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제도 개혁이나 보장이나 민생 이런 것들은 펼쳐놨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약간의 이제 좀 뭐랄까요? 미국 같은 소비 국가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조금 제도적인 측면을 좀 갖고 있고 반면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을 여전히 주는 거는 테크 쪽이나 제조업이나
기술 혁신 쪽이나 여전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기타 이제 수출 경쟁국들이나 제조업 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기타 나머지 저희 대한민국 포함한 국가들은 좀 골치 아픈 전략이라고 또 해석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내용은 꼼꼼히 담겼으나 또 각자의 시계로 갈 것 같은 느낌을 좀 줬고 그런 부분이 현지에서는 아니야 좀 지켜보자. 근데 이거는 다 증거가 나오면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장님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내용들이야 우리 뭐 김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지금 중국을 거의 다 이제 모두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앞서 제가 우리가 중국을 너무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제조업 역량에 있어서 너무 그런 것 같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바로 이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봇 청소기는 거의 이제 패권이 장악이 됐어요. 네. 그 주변에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보고 계십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우리가 옛날 싸구려 중국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여행할 때 자주 쓰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켓 카메라 같은 거 있어요. 네네. 뭐 DJI라는데 그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을 네. 만드는 DJI에서 만드는 품질은 이미 다른 나라가 쫓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고프로 뭐 이런 거 썼는데 이미 차이가 나요. 미국의 제품이 중국 제품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후에 이런 영역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 드렸던 이런 그런 가전이나 이런 쪽 수준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뭐 전기차나 이런 그 2차 전지나 이런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글로벌 패권에 딱 결정이 되는 순간에는 상당히 압도적인 패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빅테크 좋아 항상 좋아하니까 그런 거 다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체인에서 중국이 세계 1등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좀 생각을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러 분야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지금 아무도 중국 주식을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들이 그 중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건 있어요. 중국 주식 그동안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생각보다 많이 비쌌더라고요. 비싼 주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떨어진 기회를 잡아서 좀 긴 안목으로 어떤 제조업 기업이 글로벌 패권을 중국 기업 중에 받을 것인가, 요거를 잘 선택하시면 오히려 지금 주식을 굉장히 싸게 긴 안목에서, 이거는 그냥 몇 개월짜리 안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몇 년짜리 안목을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시장에서 제일 먹을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살려야 그 첨단 산업들도 어쨌거나 같이 올라갈 텐데, 지금 그러면 삼중전에서 나온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여기는 정말로 버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그 내수를 좋게 보시는 분은 있는데 왜 내수 부양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에서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부양이 상당히 세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이구 한시는 들어왔습니다만 네. 이것도 뭐 3,500억 위안 뭐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자신감이 없다고 표현을 했냐면 전기차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게임 끝났어요. 미국도 못 따라와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자동차 1년에 8,500만 대쯤 만듭니다. 그중에 3,000만 대 가까이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중에 1,000만 대 넘게가 중국 전기차예요. 예, 글로벌리 8,500만 대 중에 1,000만 대 이상이 중국 전기차예요. 그럼 이거는 전기차 밸류 체인이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해도 가격 맞출 수가 없어요. 한 회사에서 몇백만 대씩 만드는 회사의 가격과 다른 나라 뭐 몇만 대, 몇십만 대 만드는 가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쪽으로 그냥 쭉쭉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잘한다면 그런 쪽 영역을 투자하기 좀 빠른 시기점에 올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차이피를 좀 또 충분히 보고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중국 정부가
지금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해석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이번 3중전에서 첫 번째 나오는 신질생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건 그렇게 하는데 그 과감하게 좀 밀어붙이고 소비를 쭉쭉 밀어붙여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쭉쭉 예전처럼 그렇게 이관실을 해도 대대적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 그런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다른 중국 전문가들과도 방송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워낙 이제 전통 제조업이나 또 소상공인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결국 중국 돌파구는 이쪽 좀 첨단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쪽이고 중국 경제 전반을 봤을 때 이 의견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좀 어떤 뷰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중국이 중간재 영역이나 자본재 영역이나 고가 소비재 영역에서 실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시 관점이라면 저도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1등 기업들 중에서 그런 중국에서는 출해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외 진출 기업들이죠. 해외에서 침투율이 높아지는 그런 품목을 파는 기업들은 꼭 선택해야 된다. 그게 전략 기업이고 그게 이제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그 내수에 대한 그 해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게 사실 뭐 개혁안들 제가 나열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데 분명히 복잡한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고 저는 과감하게 못하는 것도 좀 복잡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3중전의 그 최대 화두가 2035년까지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중간에 여기서 나열한 300개 개혁안은 과거보다 좀 짧게 2029년에 한번 중간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계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29년에 점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중국식 현대화라는 게 결국에 뭐 옆에서 우리가 중국이 카피하면서 따라온 이 동북아시아의 성장 모델이나 선진국이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본인들도 스타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일로 보자면 내수에 대한 해답의 방안이 화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핑계 비슷하게 이게 두 개의 시계열이 좀 다르게 흐를 거라서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좀 본다고 치면은 앞단에 있는 그런 제조기업이나 좀 중간재나 자본재 기업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될 것 같고 복잡한 문제는 제가 뭐 차차 조금씩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확실히 그렇게 시원해 보이진 않았고요. 역시 뭐 제가 이제 그 증시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보면 어쨌건 재정하고 수출이 좀 마중물 역할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물가라든지 전 사회적으로 느끼는 그 유동성은 상당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니까 이 돈이 나오고 돌게 하려면 결국에 어떤 그 상징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그게 기업 이익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드하는 거는 수출 기업들이 중국이 이익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벌어주고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수익성이 지금보다는 성장률에 준하게 5, 6%대로 올라올 수 있는 산업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돈이 좀 다시 돌면서 조금씩 이제 온기가 생긴다고 보는데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뭐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속 실적을 체크해 드리면서 최근에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나 가게가 감히 이제 소비를 좀 하거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짐이 보인다를 체크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건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대회는 조금 내년까지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내수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건 하반기도 뭐 5% 성장이 다급해졌잖아요. 이번에도 나름 그 끝나자마자 이제 하는 것들인데 아까 각도님 얘기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거는 너무 찔끔찔끔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단을 좀 받치고 경기가 이제 증시가 더 안 빠지는 쪽에 이제 조치들만 좀 취해졌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뷰는 뭐 두 분 다 공통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좀 크게 흔들려서 재구조화를 한번 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투자 관점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아무래도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타이밍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부장님께서는 잠깐 앞에서 힌트도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메프하고 티몬 사태가 났잖아요.
결국은 그 위메프 팀원 사건 나온 건 쿠팡 때문이잖아요. 근데 쿠팡 분위기 보니까 이제 온라인은 쿠팡으로 다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아까 이제 그 출회한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게 드디어 출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중국 시장에 내수가 안 되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주요 화두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이 쿠팡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맞붙었던 기업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력 규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중국이 뭐 걔네들 뭐 하겠어, 다 불량이고 뭐 싸구려 제품이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안 좋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앞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에 대한 너무 비하하는 네. 그런 생각보다는 얘네가 이제 우리를 수출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우리를 소비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국 소비자로 여기듯이 딱 이제 그 사태가 중국과 우리가 뒤집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우리는 걔네 물건을 안 쓸 수 있느냐? 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시장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애들이 우리 물건 사줬는데 미국 애들 잘 사네. 왜? 투자 시장에서 쪽쪽 뽑아가잖아요. 우리가 IMF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갔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 보듯이 우리도 중국을 그래 너희 우리나라 와서 장사해 대신 우리가 투자해서 너희들 거 다시 가지고 올게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좀 중국을 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참 그게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 중국의 상황들을 보면 야, 근데 이게 클릭 버튼까지 나갈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긴 합니다. 네네. 예. 근데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리고 역발상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저희들도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예,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중국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시황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한 2달 동안의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좀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역시 그 중국의 전략 산업이 이번에 당대에서 많이 부각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네. 대부분은 다 제조기업에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보자면 상해 심천에 있는 종목단에서 저희가 이제 뭐 국유기업 테마나 해외 진출 테마, 친환경 이런 쪽에서 좀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한 뭐 1, 2년 단위로 좀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이제 빅테크나 인터넷 기업들, 소비나 부동산 쪽이 점진적으로 좀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콜을 더 드리고 좀 바뀌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때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본토는 조금 종목에 맞춰진 종목 전략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고 이제 홍콩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많은 지수형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반기에 좀 더 회복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최근에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시기나 투자를 바라보는 포인트도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뷰를 사실 듣고 싶어서 두 분을 굳이 이 바쁜 시간에 두 분 다 모시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시면서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뭐 저희가 중국 시간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중국 좋으니까 중국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두 분께 들어본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뭐 얘기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가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